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7번째 페이지. 폭삭 속았수다의 관시기가 있다면 잡지사에는 딱 하나만 더 하겠다며 시청자를 폭삭 속여먹는 곽재시기가 있습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 시작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시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까 라디오 오프닝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로봇 소개하시면서 이제 아톰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일본의 이 아톰. 아주 예전에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된 것만 따져도 일본에서는 60년대에 방영됐으니까 정말 한 두세 대, 세 세대 전의 로봇인데 그러네요, 아직도 그런 게 일본에서 개발되지 못하고 있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유가 이제 그 뭐 만화일 뿐이니까 진짜 이유는 없지만 하나 이제 캥기는 점을 말하자면 이 만화 속에서 이 로봇의 힘의 원천 100만 마력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버전의 그 애니메이션 주제곡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절정 부분에 약간 후렴구에 가면 100만 마력 아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들을 때마다 아무래도 우리 잡지사 정치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거슬리죠. 조금 마력이 뭐야? 혹시 말 타보셨습니까? 집에 말 있으세요? 집엔 없죠. 없죠. 타보신 적 타실 줄 아십니까? 제주도에서 타실 줄 아십니까? 탈 줄은 모르죠. 그죠? 타본 경험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현대인이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리고 요즘 말 그거 아시죠? 요즘 말들이 다 좀 옛날 말보다 더 튼튼해져가지고 대부분의 말들이 1마력보다 힘이 더 셉니다. 1.7마력 보통 뭐 이 정도예요. 보통 대부분의 말들이. 제멋대로 기준이구만.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마력이라는 게 마력이 한 어느 정도인지 마력이 이제 와트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미터법에서는. 그래서 뭐 와트라고 하면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거는 뭐 40와트짜리 전구다. 이거는 100와트짜리 전구다. 저게 그만큼 밝겠네. 이 스피커는 뭐 80와트짜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대충 뭐 느낌이 있잖아요. 냉장고는 200와트짜리다, 뭐 400와트짜리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마력은 그 중에 뭐하고 비슷할까요, 도대체? 이거 그 와트로 해야지 알지. 그런데 1마력은 이게 어떤 미터법상의 그런 공식적인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마력이 있고 영마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불마력이요? 네. 불이 뭐야? 영국 마력이 있고 프랑스 마력이 있어요. 불마력이 있고 영마력이 있고 이거 엉망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조금 좀 관성적으로 뭐 자동차나 엔진 이런 거 다 다룰 때 좀 쓰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치면 뭐 제주도 마력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차차 와트로 대체해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100만 마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뭐야? 아톰이 나올 리가 있나? 참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로봇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로봇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두루 훑어볼 예정인데요. 이제 보나마나 한 주로는 택도 없을 것 같아서 아예 2주 편성을 이번에는 애초에 잡아놨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일단 로봇이라는 그 말. 로봇이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 처음 나온 겁니까?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체코의 천재적인 작가 카렐 차페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뭐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이 사람 추리 소설가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추리 소설 잘 쓰실 것 같아요. 추리 소설도 많이 남기셨고 약간 SF 이런 것도 재밌는 거 많이 쓰셨습니다. 192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20세기 초에 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러면서도 어떤 묘한 그때 당시 사회에 대한 어떤 풍자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각에서는 약간 체코의 프란츠 카프카다. 체코의 곽재시가 아니에요? 뭐 그렇다 이거 하여튼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을 만큼 되게 체코에서는 존경받는 뛰어난 작가였는데 이분이 약간 SF 연극 대본을 하나를 쓰신 게 있어요. 1920년인가에 나온 로숨사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그러니까 만능 로봇 뭐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진 약자로 따서 흔히 RUR 뭐 이렇게 알파벳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런 연극을 창안을 하는데 연극 대본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로봇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봇이라는 거하고 사실은 좀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봇하고 이 연극에 처음 나온 거하고는 사실은 좀 달라요. 그렇지만 방향성은 비슷한 공장에서 사람 일을 대신해주는 어떤 인공적으로 만든 어떤 것 이런 느낌으로 이 속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코어로 일한다 이런 뜻이 특히 이제 노동을 하는 이런 어떤 직업적인 힘든 일 이런 거를 로보타라고 하는데 그 말을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체코 중 딴 거 뭐 아는 거 아무거라도 하나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고맙습니다. 체코 말이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뭐 안녕히 계세요 이런 거 아니요 중에 하나로 아는 체코 말이 되게 안 알려져 있는데 체코 말 어렵기도 어렵습니다. 좀 안 알려져 있는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체코어, 바로 체코어를 변형해서 만든 이 로보타. 카렐 차페크가 개발한 로봇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로봇은 로봇이라고 말을 하고요. 뭐 예외가 일부 조금 있는데 네. 독일어로는 로봇을 로봇이라고 안 합니다. 보통 해도 뭐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보통은 그렇게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체코하고 독일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독일 언어하고 체코 언어가 좀 닮은 점, 비슷한 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로봇을 다른 뜻으로 같은 발음의 말을 다른 뜻으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죠? 독일어에서는 강제 노동이라는 말을 로봇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약간 벌 주는 형태로 일을 시키는 거를 마침 독일에서는 로봇이라는 말로 쓰고 있었거든요. 어감이 안 좋네. 예, 그래가지고 독일에서는 로봇을 로봇더라고 합니다. 로봇더? 예, 로봇더. 약간 이렇게 말합니다. 예, ER을 붙여가지고. 로봇더. 예, 그래서 독일은 좀 다르게 말하고 네. 중국이 요즘은 굉장히 로봇 선진국, 로봇 강대국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자를 쓰니까 네. 이거를 뭐 음을 따오지 않고 아예 의미를 따와가지고 우리식 한자 음을 읽으면 기기인이라는 식으로 한자를 붙여가지고 찌치렌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그 로보타 체코어 그것만 봐도 약간 인간의 일감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느낌이 강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제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작가님 이런 기계, 뭐 방직기라든지 뭐 이런 기계와 로봇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 그게 좀 경계선은 좀 애매한 편입니다.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기계, 예를 들면 뭐 믹서기, 블렌더라고 하는 거, 네. 그런 거 사람이 힘들어서 뭐 이렇게 갈아가지고 우리 강판에다 가는 그런 일을 기계가 버튼만 누르면 대신해 주는 기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집에 있는 믹서기, 블렌더를 뭐 로봇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죠. 낫으로 뭐 이렇게 깎아가지고 풀 베고 잔디 깎아도 뭐 잘 깎을 수 있지만 잔디 깎기로 깎으면 훨씬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잔디 깎기를 뭐 잔디 깎는 로봇 이런 식으로 잘 얘기 안 하죠. 평범한 잔디 깎기를.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청소기는 또 로봇이라고. 어디를 로봇이라고 하고 어디를 로봇이라고 하지 말아야 될지. 그러게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그게 뭐 사실은 이것저것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술적인 정의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로봇 학회에서 쓰이는 정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어떤 산업 자동화 학회 이런 데서 쓰이는 정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법적인 안정 기준이나 품질 기준을 만드는 그런 법이나 제도상의 어떤 기준으로서 우리는 뭘 로봇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다못해 SF 작가협회 이런 데서 만드는 정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정의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세계적인 로봇 학자 UCLA에서 이 로봇 개발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데니스 옹 교수님 이분을 제가 최근에 모 잡지에서 인터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데니스 홍 교수. 이게 이렇게 좀 고민할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니스 홍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 마침 답을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나요? 데니스 홍 교수님에 따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요 정도가 되면 로봇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 분야하고 되게 통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궁금해. 로봇의 3요소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3요소를 갖추면 이게 로봇이다. 오케이. 첫 번째 로봇의 3요소 중에 첫 번째 센스. 로봇이 뭔가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대부분 뭐 블렌더 같은 이런 기계는 뭐 감지하는 기능이 보통은 없죠.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안에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그냥 막 도는 거잖아요. 누른 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로봇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 뭐 이런 거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뭘 보든지 듣든지 아니면 뭐 어떤 촉감 같은 걸 느끼든지 온도를 느끼든지 무게를 느끼든지 감지할 수 있는 기능,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 플랜. 그 센스, 느낀 거, 감지한 거, 주변에서 받아들인 어떤 입력, 주변의 상황을 파악한 것에 따라서 어떤 작동을 할지를 내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된다.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다. 판단 기능, 그런 계획 기능이 내부에 있어야 된다. 센스, 플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액트.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 기공학적인 거를 좀 강조를 하신 거죠. 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이 뭐 이런 센서 이런 게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스마트폰은 요즘에는 온도도 막 재주고 하던데 예. 뭐 그거 말고도 무슨 뭐 각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지금 내가 있는 위치 이런 걸 스마트폰이 다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뭐 스마트폰 진동도 나름대로의 움직임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는 못한- 있겠지만 아. 그 정도 제외하면 스마트폰은 화면으로 이렇게 정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거는 있지만 그렇죠. 움직임은 없잖아요. 예, 예. 예, 어떤 이런 동작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은 대개 로봇하고 비슷하지만 네. 진짜 스마트폰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뛰어나 보여가지고 네. 이거 사람이 들어있나 이런 느낌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로봇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일반적인 상식적인 정의에서는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폰의 이 액트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봇의 3요소를 센스, 플랜, 액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께 예. 로봇의 3요소 센스, 플랜, 액트 현재 저의 인생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 네. 이거 세 개를 못 갖춘 사람은 로봇보다 못한 거네. 아 진짜 제가 그걸 못 갖추고 있어요. 왜 진짜. 그러세요? 센스, 센스. 계획, 행동 다 하고 계시죠. 센스 항상 제가 분량- 시간 감각이 없죠. 시간 제가. 맞추기 센스는 이게 플랜이 항상 다 어그러집니다. 항상 액트는 뭐 좀 어느 행동은 정도 확실해요. 하나만 더 어떻게든 우겨넣어. 액트는 참 하여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데니스원 교수님께서 예. 로봇을 연구하다 보면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라고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의가 재밌는 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화 같은데 로봇 만화, 뭐 로봇 영화 이런 거 보면 흔히 옛날에 많이 나오던 게 뭐냐면 주인공이 로봇의 조종사가 돼가지고 탑승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 막 로봇이 막 움직이는 이런 걸 엄청 많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예. 보통 탑승할 때 좀 지나치게 현란하게 탑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게. 그냥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문 열고 타도 될 것 같은데 예. 무슨 뭐 오토바이를 타고 가가지고 그렇죠, 탄다든지 그렇죠. 뭐 예. 위에서 낙하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게 시청률이 나오니까. 되게 화려하게 탑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예. 한다면 로봇을 이렇게 조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마도 이 센스 플랜 액트에 따르면 로봇이 아니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오히려 그렇지. 높은 거죠. 스스로 못하네. 그죠. 스스로 뭔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니까. 그죠. 예. 물론 뭐 어느 정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으면 또 이거는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만화나 영화도 있긴 있겠지만 네. 그래서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데니스원 교수님이 직접 저한테 알려주신 예시로는 어떤 거가 있었냐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네. 엘리베이터에 사람 많이 타면 뭐 엘리베이터가 너무 무겁다고 내리라고 소리도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센스가 센스 있단 있네.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버튼을 여러 층에서 아무 사람들이 막 누르고 네. 또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무슨 층에 가고 싶다고 막 누르는데 네. 그럼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어디에 갔다가 어느 순서로 왔다 갔다 해야지 제일 적합한지 엘리베이터가 판단을 하죠. 정확히 알죠. 플랜을 세우죠, 그죠? 예.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는 엘리베이터 가다가 되게 짜증나는 거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비효율적인. 예, 되게 저기 왜 갔다가 와 한 번에 맞아, 가지 맞아, 뭐 맞아.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가끔 있죠. 그런 걸 한다는 건 자기 나름대로의 플랜 기능이 계획을 세우는 기능이 있다라는 예,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람을 데리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로봇이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엘리베이터가 의외로 로봇이라고 불러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던데 예. 약간 무리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예, 예. 충분히 이거는 고려해 볼 만한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요 세 가지 기준. 데니송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로봇과 인공지능의 경계도 좀 이렇게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또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옛날도 아니고 요즘도 그런 말 하는 건데 옛날에 컴퓨터 게임 할 때 친구가 없으면 컴퓨터 나하고 서로 겨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좀 하다 보면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다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네. 야, 얘 요렇게 하면 얘는 꼼짝도 없이 못하고 당해. 이런 거 알게 되잖아요. 시시해져요. 그러면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인공지능이 너무 떨어진다. 컴퓨터 인공지능은 너무 약하다. 예, 예. 컴퓨터 인공지능은 허점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도 다 인공지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네. 컴퓨터에서 적을 움직이는 그런 기능 예. 그 정도도 다 인공지능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가지고 웬만해서 인공지능이라고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말의 그 의미, 뜻, 범위 그런 것도 계속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예. 애매해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센스 플랜 액트에 좀 이 첨가를 해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센스 플랜 액트 중에서 플랜 부분을 많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 프로그램적인 거, 그런 판단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고 그거에 따라서 주변을 감지하고 동작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기능까지 붙어 있는 그런 실물 형태를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예, 깔끔하네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본다면 네.
로봇 중에는 플랜 기능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움직일지 정하는 그 기능 자체는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야, 저게 무슨 인공지능이야. 저건 그냥 대충 프로그램 만들어서 도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정도도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별로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인공지능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플랜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지 않아도 로봇이 될 수도 있기는 있는 거죠. 물론 뭐 고성능의 인공지능이 탑재돼 가지고 아주 적합한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로봇도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고성능 로봇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좋은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는 로봇을 또 생각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작가님. 로봇을 구분하는 여러 좀 용어들이 있는데요. 네네. 사이보그, 뭐 휴머노이드, 사이보그, 뭐 안드로이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일단 요 3개 정도 들겠습니다. 어떤 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휴머노이드라는 거는 로봇의 모양이 사람처럼 생겼다.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가 사람이랑 비슷한 거죠? 마징가 제트는 사람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 마땅히 사실은 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체로 두 팔, 두 다리, 머리 이 정도 있으면 사람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휴머노이드라고 부르고요. 네. 휴머노이드는 로봇뿐만 아니라 그냥 광범위하게 사람처럼 생긴 것이라는 의미로 그냥 부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뭐 SF 영화 같은 거 보면 외계인 같은 거 나타났을 때 외계인이 약간 사람처럼 생겼다. 예를 들어서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휴머노이드인 거죠. 인면허는요? 그런 거는 비교적 휴머노이드라 하기 어렵죠. 팔다리가... 얼굴만 좀 닮은 거죠. 에일리언 영화에 나오는 에일리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람하고 조금 닮았지만 사람하고 별로 많이 안 비슷하죠. 그래서 에일리언 같은 경우에 휴머노이드라고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좀 근데 그 선 구분이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에일리언도 약간 좀 인상이라든가 보면 약간 인상 좀 안 좋은 사람이 에일리언 닮은 분도 있잖아요. E.T. 이런 애들은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가 휴머노이드냐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사람 닮으면 휴머노이드라고 의미는 부릅니다. 그렇다. 근데 대체로 산업적으로 많이 쓰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봇 팔 하나만 있고 카메라가 위에 저 천장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카메라로 본 내용을 인식을 해가지고 팔 하나만 열심히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는 로봇 이런 그렇죠. 거 산업 현장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사람하고 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사람의 눈이 몸에 직접 연결이 안 돼 있고 천장에 어디 눈이 달려 있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휴머노이드라고 안 부르고 그에 비해서 사람하고 좀 닮았으면 휴머노이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좀 이렇게 넓은 말이고 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쉬운 거고요. 안드로이드하고 사이보그는 의미가 좀 오락가락하는데 일단 뭐 안드로이드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부터 말씀드리면 안드로이드는 휴머노이드의 일종인데 보통 사람하고 좀 많이 비슷할 때 안드로이드라고 합니다. 아시모 이런 애들. 그거보다 더 많이 비슷해요. 더 안드로이드라고 많이 하려면 그거보다는 보통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기준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안드로이드라는 말이 나온 거는 약간 이 정도면 거의 사람하고 착각할 수 있다. 처음에 그 말이 나왔을 때는. 그런 애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거 현실에는 잘 없죠. 근데 이제 SF나 우리가 공상을 할 때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고 있는데 저 중에 절반은 진짜 사람이고 절반은 안드로이드일 거야. 그렇지만 겉으로 봐서는 거의 모르겠네. 요런 정도를 옛날에는 안드로이드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대면 예를 들어서 로봇의 머리카락 재질 이런 건 아무래도 사람하고 비슷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이거를 사람의 생모하고 재질이 딱 비슷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거면 탈모 걱정도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면. 뭐 옛날 나중에 가면 이제 난 머리카락만 잘 보면 저게 로봇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어. 딱 싼 티 나거든 이거. 이거 뭐 견모나 뭐 소털로 만들어가지고 색깔만 까맣게 칠한 건 티 딱 나거든.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충 애지간히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가까이 봤을 때 뭐 땀구멍 보여야지 안드로이드냐 아니냐 이런 거 좀 애매하잖아요. 이것도 기준이 애매해요. 그래서 기준이 애매한데 안드로이드는 하여튼 사람하고 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 휴머노이드는 그냥 팔 다리 있고 머리 있고 하면 누가 봐도 로봇 모양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태권브이 뭐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사람하고는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생긴 아저씨 없잖아요. 없죠. 그런 재질도 완전 다르고 그렇게 생긴 아저씨 없지. 그런데 형태가 사람형이잖아요. 그 정도면 그런 거는 다 휴머노이드로 그런 거 다 쳐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안드로이드로 쳐주는 경우가 좀 없어요. 아톰이 안드로이드네 그러면 아톰도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애매하죠. 아톰과 같은 그런 헤어스타일, 아톰과 같은 그런 충분히... 패션.
어떨까요? 좀 경계선 애매하네. 오케이. 좀 애매하네 진짜. 예, 그 말씀하시고 보니까 좀 애매하네요. 예. 아톰이 그러니까 이런 다리의 발 모양이나 이런 게 좀 사람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뭐 좀 나는 좀 특이하게 생긴 부츠 신고 다니겠다라고 하면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살갗 색깔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톰은 조금 안드로이드 쪽으로 좀 가까이 가는군요. 그래서 아톰 정도가 이제 안드로이드의 경계선에 뭐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살짝 나가고 그 정도 많이 비슷한 거를 좀 안드로이드로 하는 것 같고요. 사이보그는 원래 나온 말은 원래는 상당히 좀 사이보그란 말은 원래 좀 학술적인 용어였습니다. 사이보그는 원래는 사이버하고 오르거니즘의 합쳐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적인 거하고 오르거니즘, 유기체적인 거, 생물적인 거가 결합돼 있는 거를 사이보그라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시작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제일 많이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라면 어떤 거가 사이보그가 제일 좀 좋은 예시일 수 있냐면 로봇캅 같은 거 있죠. 반은 뭐 사람이고 반은 로봇이다.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혹은 뭐 또 그런 거 어디 있을까요? 뭐 약간 그 옛날 텔레비전 시리즈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어떤 사람인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뭐 눈이나 귀나 팔 같은 거를 기계로 대체를 했는데 그랬더니 뭐 일반인보다 훨씬 더 힘이 세져가지고 약간 초능력 뭐 슈퍼히어로처럼 행동한다. 뭐 이런 거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게 가장 좀 전형적인 사이보그 형태입니다. 생물하고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 그런데 이것도 좀 의미는 조금은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어요.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보그의 정의를 진짜 좀 뭐랄까요? 단순화해서 뭐 넓게 보면 웬만하면 다 사이보그다라고 하자라고 하면 우리 이가 좀 안 좋아질 경우에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거는 기계 장치로 만들어낸 그런 기계 부품이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 몸에 장착을 해가지고 내 원래 몸 대신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약간 사이보그 느낌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네. 그리고 귀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 보청기 같은 거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듣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요게 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이게 약간 사이보그 느낌 아니냐.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F 작가님이신 김초엽 작가님 같은 경우에 뭐 귀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 보청기 이런 거를 실제로 많이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이보그라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왕왕 있다. 본인이 SF 그런 거 직접 많이 쓰시니까 라고 글을 쓰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그런 것도 갈고리 손을 단 후크선장 아니면 좀 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약간 사이보그 아니야? 라는 생각도 사실. 하지만 안경알이 없다면 사이보그가 아니지 않나?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안경 썼다고 사이보그라고 하는 경우는 없고 없죠.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려고 신체 검사 받으러 가가지고 저는 사실 정체가 사이보그입니다라고 하는데 왜 네가 사이보그인데 안경 쓰고 있어서 이러면 혼나겠죠. 그러면 혼나기만 하죠. 욕 많이 먹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의미가 조금 와전돼가지고 인공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기계 장치 로봇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약간 생물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을 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움직이는데 전기 모터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런 단백질로 만든 근육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대신 움직인다. 뭐 이런 거 개발해 보려면 개발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로봇이 충전을 계속 시킨다라는 게 되게 좀 뭐랄까요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잖아요. 뭐 현대 도시에서 산다면 충전기가 어디다 다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 산다면 전기라는 게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위하고 소화기관 같은 거를 사람하고 비슷하게 혹은 동물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낸 다음에 약간 진짜 약간 뭐랄까요 곱창 같이 생겼겠죠, 그죠? 그런 걸 만든 다음에 그거를 장착을 해가지고 너는 뭐 겉은 로봇처럼 생겼지만 안에 있는 내장은 뭐 소곱창처럼 생긴 거를 우리가 달아놨으니까 여차하면 풀 뜯어 먹으면 충전된다. 뭐 이런 것도 구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살아있는 생물하고 연결해 놓은 건 아니지만 재질이 약간 거의 생물하고 비슷한 생물화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사이보그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범위에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2회분을 편성했는데도 조금 어떡하지? 조급해지는 이제 센스가 저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일단 뭐 로봇의 조상격이 있냐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 휴머노이드 로봇의 조상격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아예 뭐 고대나 중세 시대 좀 로봇
좀 비슷하다 이런 네. 게 있는지. 예로부터 이제 유럽에서는 오토마타라는 거를 오토마타 이런 거를 만드는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자동 인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형인데 안에 에나벨 같네요. 요즘에도 이제 인형에다가 여러 가지 그런 움직이는 기능 같은 거 넣으면 애들이 좋아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눈을 깜빡인다든가 뭐 인형한테 뭐 우유를 먹이면 인형이 뭐 맛있다라고 소리를 낸다든가 그렇죠. 이런 거 뭐 기능 넣으면 좋아하는 경우 뭐 아니면 뭐 발을 버둥거리면서 그런 걸 왜 애들한테 굳이 주는지 모르겠는데 발을 버둥거리면서 인형이 우는 소리를 낸다든가 그 우는 인형을 사달라고 떼쓰는 어린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기분이 참 복합적으로 됩니다. 그걸 사는 아니 심리는 네가 떼쓰면서 우는 걸 보면서 나는 괴로운데 너는 떼쓰고 우는 아이 인형을 사고 싶어 한다고? 되게 혼란스러워지는데 그러네. 그런 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신기하고 재밌긴 하잖아요. 그죠? 네네. 유럽에서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인형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안에 있는 뭐 태엽 장치라든가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움직이면 몇 가지 동작을 하는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뭐 유럽에서는 그런 게 좀 특히 좀 많이 발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부유한 사람들이나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런 거를 좀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유럽에서는 발달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는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든가 기술력도 굉장히 빠르게 발달했으니까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의 전통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옛날이에요? 예를 들면 뭐 신라 시대 뭐 이럴 때. 뭐가 있었어요? 그 무렵에 그러니까 한 7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1300년 전 1400년 전 요 무렵에 중국에서 어떤 게 조금 유행을 한 적이 있냐면 뭐가 유행했습니까? 일단 동력이 지금은 뭐 전기를 이용해서 로봇을 다 움직이지만 그런 동력이 옛날에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중국에서는 요 7세기 요 무렵에 물을 이용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좀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쭉 철철철철 흘러나오게 하면 그게 물레방아를 돌리게 하고 그럼 그 물레방아에 연결된 여러 가지 톱니바퀴 장치나 이런 게 움직이면 뭐 이렇게 말이 뭐 걸어가는 모습대로 인형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보면서 뭐 중국의 무슨 황제 이런 사람들이 막 와 신기하다 막 하고 이렇게 나무로만 움직이는 이런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황제 폐하뿐이십니다라고 하면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중국에서 좀 유행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신라에서도 그 비슷한 게 많이 개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나라 시대에 신라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선물로 그런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우리가 기막힌 거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보내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신라에서 만불산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불상? 네, 만불산. 산? 그래서 그게 중국 기록에 있고 그 중국 기록에 있는 게 다시 역으로도 소문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에도 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만불산은 말 그대로 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산 모양. 그러니까 약간 미니어처 산 모양 비슷하게 산 모형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냥 산이 아니라 만불산이잖아요. 여기서 불은 뭐겠습니까? 아니불.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불? 부처불이에요. 부처불. 그래서 그 산에 절이 이렇게 많이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절만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레고. 아름다운 미니어처죠. 그냥 모형 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근데 일단 그거 자체도 모양을 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있어도 이거 진짜 모형을 진짜 잘 만들었네. 좋은 구경거리. 야 이게 우리 동네에서 뭐 분재 같은 거 어떻게 잘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조그만한 소나무인데 진짜 천년봉 소나무랑 똑같죠 신기하죠 뭐 이렇게 했는데 야, 그거보다 이거는 산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와 훨씬 멋있다라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딱 하고 있을 때 이건 동력을 뭘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만불산은? 저건 상상화인가? 그렇죠. 동력을 이건 뭘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저것도 물 아닐까요? 물 아니고 이건 좀 더 멋지게 했습니다. 불심. 그런 말씀 하셔도 돼요. 왜냐면 물로 하면 물을 이렇게 퍼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움직이게 바람? 감 좋으시군요. 바람을 동력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시를 해놓고 이거 약간 쇼처럼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라에서 와가지고 황제 폐하 재밌는 게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열었겠죠. 그럼 이거 진짜 정교하고 잘 만들었다. 아름답네. 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근데 조금만 더 구경하고 계세요. 라고 하는데 보고 있으면 그때 바람이 이렇게 한번 싹 불면 그 바람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풍차라든가 이런 바람을 받을 수 있는 게 움직이면 그에 맞춰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일단 거기에 조각되어 있는 벌과 나비, 제비, 참새 이런 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새들도 날개치면서 움직이는 그게 구현이 돼 있었습니다.
공연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님들이 이렇게 다 조각이 돼 있었거든요. 예. 스님들이. 예. 그럼 스님들이 조각이 있었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머리카락도 없으시잖아요. 일단 뭐가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종을 칩니다. 종을. 아 스님들이요? 바람을 불면 거기 있는 절에 종이 큰 종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보통 종을 이렇게 땡 칩니다. 바람에 따라서 종소리가 울려 퍼질 거 조그마한 종이지만 울려 퍼질 거 아닙니까? 땡 하면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스님 인형들이 절을 하는 모습으로 딱 움직이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스님 인형들이 바람이 부는 그거에 따라서 작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오토마톤 비슷한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신라에서 우리나라의 고대에 만들었다는 어떤 최초의 사례로 범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 인형도 오토마톤이라는 것도 로봇의 범주에 넣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은 스님 로봇이 승려봇 한국의 최초의 로봇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봄직하지 않나. 합장봇.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거를 뭐 어떤 깊은 의미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 좀 퍼포먼스나 예술 작품 느낌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님 로봇을 실제로 가동을 하고 있는 절들이 일본에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님 로봇이 진짜 뭐 이렇게 합장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동작도 해주고 그런 거를 설치해 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현대의 전자식으로 움직이는 현대 기술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인 것이고 과거에 이런 오토마톤 형태로 풍력으로 돌아가는 그런 만불산이 신라에 있었다라는 약간 조금 과장도 섞여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남아있지 않으니까 아쉽네. 그런 전설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게 뭐 완전히 뿌리가 끊기고 다 사라진 건 아니라서 우리 저기 옛날에 장영실 편 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자경루 같은 물시계 같은 거 만들었을 때 그 물이 쏟아지는 그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12지신 동물들이 그렇죠. 우리 요즘에는 이제 시계에서 뭐 시간 알려줄 때 뭐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뻐꾸기가 튀어나오는 게 기본인데 그렇죠? 이 자경루 조선시대 전기에는 그럼 뭐 어떤 뭐 선녀라든가 뭐 이런 도사라든가 아니면 12지신의 동물들 이런 게 튀어나오면서 시간을 알려주고 다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자동기계 인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낸 그런 역사도 국내에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이제 데니스 홍 교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로봇이 아니죠. 로봇은 아니죠. 어떤 판단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겠죠. 하나만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요. 하나만. 좀 큰 주제로 하나만. 어떤 얘기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현대의 로봇을 정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일단은 로봇이 요즘 제일 많이 실용적으로 로봇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이제 산업 현장이겠죠, 그죠? 그러면 어느 나라가 지구상에서 로봇을 제일 많이 사용하느냐, 로봇이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이 배치돼 있느냐, 요 로봇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십니다. 어느 나라가 로봇을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수로 따지면 중국이 진짜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국제 로봇 연맹이라는 곳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로봇 밀도라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그러니까 제조업만 일단 한정해서 따지는 겁니다. 제조업 공장에서 사람 10,000명이 일하는 데에 대해서 로봇은 몇 대나 배치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로봇 밀도가 숫자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람 숫자나 로봇 숫자나 비슷한 거죠, 그죠? 이 숫자가 10,000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람보다 로봇이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항상 1위입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맨날 1위를 찍은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2위가 이제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는 이제 도시국가고 하니까 약간 좀 예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래 봐야 2위입니다. 3, 4, 5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 독일, 일본이거든요. 중국이 최근에 3위로 꽁충 뛰어 올라왔고 중국은 독일하고 일본이 이제 전통의 로봇 밀도가 높은 나라인데 이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2배 됩니다. 와. 독일하고 일본이 429, 419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당 로봇이 429대가 배치돼 있다. 이게 독일이거든요. 두 개를 합쳐도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이네요. 우리나라는 1000을 넘습니다. 몰랐습니다. 10,000명의 사람 대비 1,000대의 로봇이 배치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10명이 있는 공장에는 로봇 한 대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게 한국의 일상적인 공장 풍경이다. 그거보다 더 많이 배치돼 있는 데도 많겠죠.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로봇
로봇 자체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능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할 정도는 못 돼요. 그래요. 그거보다는 좀 처져요. 네. 그게 좀 아쉬운 점이고. 그럼 수입을 많이 하겠네. 그렇죠. 네. 그러면 로봇 만드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느냐? 예. 뭐 전통의 강자, 뭐 일본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본은 일단 로봇에 대해서 문화적으로도 되게 좀 뭐랄까요, 친숙함이 있다고 할까? 네. 도라에몽 뭐 이런 것도 다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예. 솔직히 도라에몽이 로봇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들었다면 분명히 무슨 뭐 요정이라든가 미국에서는 분명히 외계인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만들었으면 뭐 요정이라고 하거나. 근데 온갖 첨단 기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 마법을 사용하는 기계라고 하면 되죠. 그러네. 그래서 분명히 그거를 굳이 로봇이라고 안 했을 것 같은데 별로 로봇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일본에서는 그것도 사실 로봇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굉장히 친숙한 문화적인 깊은 뿌리도 있거니와 기술도 워낙에 예전부터 탄탄히 발달해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정상권의 로봇 선진국이죠.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 발달한 그 외에 뭐 독일이라든가 뭐 중국은 뭐 최근에 엄청나게 강자로 급부상한 나라죠. 중국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로봇들이 상당히 뛰어난 편인데 독일, 일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고 조금 좀 박하게 보면 나란히 하는 거에서 약간 뒤쳐져가지고 바짝 쫓아가는 나라로 로봇을 되게 잘 만드는 나라 어느 나라 있는지 아십니까?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입니다. 진짜로? 스웨덴. 스웨덴이 세계적인 로봇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식의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거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데 스웨덴이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좀 있어요. 대표적인 스웨덴 로봇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 업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공구를 만드는 회사예요. 스웨덴의 여러 가지 이런 기계 공업, 옛날에 스웨덴의 조선업,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이런 거 다 발달해 있었잖아요. 지금도 어느 정도 발달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루고 철을 구부리고 철을 용접하고 철을 자르고 이런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비들은 사람이 손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자동으로 움직이면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여러 가지 가공, 공작 설비들이 스웨덴에서 잘 만드는 산업이 좀 발달돼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대충 생각을 해보면 센스하고 액트 정도 이거는 할 수 있는 기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를 지능적으로 움직여주는 플랜. 그런 거 정도만 좀 들어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 공작 기계, 가공 기계하고 로봇, 산업용 로봇하고 조금 차이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거기에 그런 지능적인 것까지 들어가가지고 로봇 산업이 스웨덴에서 어떤 기반이 좀 튼튼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휴머노이드라든가 그런 딱 봐도 로봇 같은 그런 로봇이라고 하면 조금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런 산업용 로봇 혹은 산업용 로봇에 들어간 여러 가지 부품, 재료 같은 걸 만드는 기술이 스웨덴에 상당히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게 이제 스웨덴이라는 느낌이 조금 왜 그렇게 좀 화가 안 나냐면 이게 이제 다국적 기업으로 이 회사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뿌리가 스웨덴에 있고 지금도 스웨덴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본사를 지금은 스위스로 옮겼어요. 스위스 뭔가 잘 어울려. 그러니까 사실은 스위스가 예전부터 시계도 잘 만들었고 시계에 오토마톤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유럽에 여행 가 보시면 뭐 시계탑 있는데 시계탑에서 뭐 매일 뭐 정오가 되면 맞아요. 뭐 이상한 인형이 걸어 나와가지고 서로 뭐 춤추고 뭐 이런 거 보여준 다음에 들어가고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나름대로의 그런 전통도 있는데 거기에다 더하기 아무래도 금융적인 이유 이런 게 있었겠죠. 스위스에서 뭐 투자하고 돈 뭐 빌리고 하는 게 그런 금융업도 스위스가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스웨덴에 뿌리를 둔 대표적인 로봇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본사가 지금 스위스에 있어가지고 스웨덴 회사라는 느낌이 조금 약해지는 바람에 그렇군요. 조금 그렇긴 한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스위스가 또 의외로 세계적인 로봇 회사의 본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스위스에서 뭘 잘 만드냐라고 하면 뭐 뽕듀 잘 만드나 뭐 치즈 잘 만드나 낙노봉업이 발달한 나라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제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스위스가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스웨덴도 연결돼 있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너튜브 채널 이제 국가별 시청자 수 이걸 확인해봤는데 저희가 그렇게 스웨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의 뭐 30위권 밖에, 뭐 덴마크 이런 나라보다도 안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는 훌륭한 나라 스웨덴이고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라는 거 로봇 밀도가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봇을 생산하는 데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서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스웨덴에서 스웨덴에서 수입할 수 있죠. 생산력도 할 수 좀 있는데 키우면 좋겠네요. 생산력 개발력도 좀 키워도 좋지 않겠느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로봇에 대한 궁금증 1편이었고요.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특히 로봇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한 것인가, 발전할 것인가, 또 인간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